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돌싱녀예요. 여러분들은 첫사랑에 대해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신가요? 흔히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 아름다운 거라고 하죠. 저는 아름답게 남을 수 있었던 첫사랑과 기어코 결혼을 하는 바람에 끝내 아름답지는 못한 결말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런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제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남편은 저희 학교에 교생 실습을 나온 대학생이었는데 한창 로맨스 소설에 빠져있던 여고생인 저는 남편을 보고 한눈에 반하고 말았죠. 그리고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저는 남편을 저희 집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한 주택가에서 보게 되었고 그곳이 남편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평소 한번 마음먹으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인 저는 그때 당시는 남편에게 완전히 꽂혀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남편을 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교생 실습을 하는 기간 동안 매일 남편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글쎄 남편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남편이 결혼을 했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저는 뭐가 그렇게 충격이었는지 그날 내내 눈물로 밤을 지새웠어요. 마치 실연을 당한 여주인공처럼요. 그렇게 혼자 실연의 아픔을 감당하다 보니 어느덧 남편의 교생 실습 마지막 날이 되었고 그렇게 저의 첫사랑은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끝이 나는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순간인데요. 저희 아빠가 하시던 사업이 힘들어지자 오랜 시간 빚에 쫓기셨고 그걸 또 저와 엄마에겐 비밀로 하시다가 혼자 감당이 안 되는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는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아빠의 갑작스러운 빈자리도 충격이었지만 아빠가 남기신 빚 또한 버거웠던 저와 저희 엄마는 거의 모든 것을 처분해 빚 갚는 용도로 썼지만 무섭게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는 세 발의 피였어요. 엄마는 그런 와중에도 모아두신 대학 등록금을 저에게 주시며 아무리 힘들어도 넌 이 돈으로 대학에 가. 아빠 빚은 엄마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차마 고생하는 엄마를 두고 저만 속 편하게 대학에 갈 수 없었어요. 대학은 나중에 가도 된다고 말했죠. 그 당시가 저는 나름 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다투는 우등생이었지만 대학 진학의 목표가 사라지니 남들 공부할 때 난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취업을 해야 하니 취업할 때 필요한 것 같은 자격증 공부를 하자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은 수능 공부를 하는데 저는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으니 그러지 않으려 해도 그간 밝고 명랑했던 제 얼굴에도 그늘이 지기 시작했나 봐요. 저를 옆에서 보고 안타까운 담임선생님은 그런 저에게 굳이 힘들게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친구들은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는 저를 부럽다고 했지만 저는 남아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그날부터 이른 학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집에 가는 중 동네에서 우연히 남편을 보게 되었어요. 남편은 오랜만에 저를 보니 반가웠는지 이렇게 장난을 치며 말을 걸어왔어요. 채원이? 오랜만이다. 근데 이 시간이면 너 학교에서 야자할 시간 아니야? 요놈 땡땡이 쳤구나. 저는 장난으로 반가움을 대신하는 남편에게 어린 마음에 남편 앞에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게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땡땡이 친 거 아니에요. 저도 야자하고 싶어요. 저도 대학 가고 싶단 말이에요. 엄마 앞에서 꾹 참고 친구들 앞에서 꾹 참았던 눈물이
왜 하필 그 순간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앞에서 터졌는지. 교복 입은 여학생이 남자 앞에서 서럽게 울자 주변 사람들은 우리 둘을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저를 달래느라 진땀을 빼야 했죠. 제 기억에 저는 그때 한참을 울었는데 영문을 모르는 남편은 그 한참 동안 어쩌지도 못했어요. 제가 조금 진정이 되자 자기도 덩달아 안도하는 듯 보였어요. 다 울었어? 무슨 애가 그렇게 지치게 우냐? 우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래? 남편은 저에게 환하게 웃으며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 웃는 얼굴에 저는 오랜만에 어둠 속에서 빛을 본 듯 했고 그 빛은 점차 제 얼굴의 그늘을 조금씩 걷어내 주었어요. 떡볶이를 먹으며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남편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우리 채원이 기특하네. 니 등수면 학교는 어떻게든 다닐 수 있을 텐데. 엄마가 힘들까봐 포기하는 거구나. 착하다. 저는 느닷없는 남편의 칭찬과 위로에 다시 눈가가 촉촉해졌고 남편은 제가 다시 울까봐 얼른 단무지 하나를 제 입에 쏙 넣어줬어요. 제발 울지 마. 누가 보면 내가 너 울린 줄 알겠다. 그리고 너 그렇게 계속 울면 눈 퉁퉁 부어. 그렇게 남편은 그 순간 참 고맙게도 겨우겨우 버티다 무너져 내린 저를 기꺼이 잡아주었죠. 착했던 남편은 그 후로도 제가 신경이 쓰였는지 가끔 동네 분식점에 저를 불러 떡볶이를 사주며 제 근황을 체크했어요. 그리고 고맙게도 늘 헤어질 때면 이런 말을 저에게 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거나 혼자 있기 싫으면 언제든 전화해. 혼자 울지 말고. 알았지? 저는 남편의 그 말이 참 좋았어요. 힘들거나 슬플 때 주문처럼 남편의 그 말을 떠올릴 만큼요. 저는 다음 해에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간 공부해서 준비한 자격증을 활용해 취업에 나섰고 남편은 그 해에 대학 졸업해서 교직이 아닌 유명한 모 그룹의 신입사원이 됐어요. 갭 차이는 어마어마하지만 저희 남편은 둘 다 직장인이라는 공통분모로 종종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그즈음 남편에게 술을 처음으로 배우게 되었어요. 주량을 모르고 술을 마신 저는 결국 뻗어버렸죠. 제가 술이 깰 때까지 내내 기다리던 남편은 저를 측은하게 보더니 연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 느낌이 어찌나 좋은지 잠이 솔솔 오려는 그 찰나에 남편은 술김인지 뭐였는지 술에 취한 저에게 나중에 오빠한테 시집와. 오빠가 너 평생 울지 않게 해줄게. 라고 취중 고백을 했고 저는 정말 거짓말처럼 술이 확 깨서 눈이 번쩍 떠졌어요. 사실 저는 남편에 대한 마음을 접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처럼 무작정 들이댈 수 없어서 말하지 못했을 뿐이었죠. 저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러자 남편은 크게 당황하며 저에게 취한 척한 거 아니냐고 소란을 떨었고 그렇게 저희는 사제지간에서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첫사랑과 사귄다는 기쁨도 잠시 남편의 집에선 저희가 만난다는 것을 아시고 반대를 하셨고 이유는 제가 고졸이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신경 쓸 거 없다고 했지만 어떻게 신경이 안 쓰이겠어요. 저는 그때부터 결심했어요. 꼭 대학은 졸업하겠다고요. 그것도 이왕이면 아주 좋은 대학을요. 저희는 그렇게 남편의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2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고졸인 제가 결혼을 허락받게 된 이유는 부끄럽지만 저희 사이에 아이가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심하게 반대하시던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듣고 어쩔 수 없이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 저는 너무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를 얻은 대가로
치열한 시집살이를 살아야 했죠. 저는 빨리 돈을 모아 분가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모진 시집살이를 버텼어요. 하지만 아무리 정신무장을 해도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런 저의 시집살이의 절정은 남편의 형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 순간부터였어요. 원래부터 조건을 많이 따지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데리고 온 대학 교수라는 여자를 보자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셨고 저에게 들으라는 듯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우리 집에 이렇게 대학 교수님이 며느리로 들어오다니?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나? 아버지는 변호사시고 어머니는 피부과 의사세요. 어머. 그날 저희 시어머니는 연신 붕어처럼 어머를 연발하셨어요. 그리고 마치 저를 가정부 부리듯 예비 형님 앞에서 얘, 너 얼른 저녁 차려라. 냉장고에 한우 등심 사놓은 거 있지? 그거 얼른 구워서 우리 교수님 며느리 앞에 갖다 줘라. 라며 말했고 시어머니의 그 온도차에 저도 사람인지라 서러워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리고 상견례를 시작으로 시아주버님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2달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식 때 교수님 며느리를 보여준 뒤 연신 지인들에게 축하 인사와 자랑을 하시느라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사시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의 말이 부엌에 있는 제 귀에 꽂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우리 선우 결혼시킬 때 얼마나 속이 뒤집혔니? 내가 이번 명호 결혼식 때 그때 그것까지 다 보상받은 기분이야. 아휴, 첫째 며느리가 교수인데 둘째 며느리가 고졸이라니? 내가 자랑을 막 하더라도 쟤 때문에 김이 샌다니까. 내 아들이 어디 모자라면 그것도 그거대로 포기하는데 기껏 잘 키워서 대기업 보내놨더니 엉뚱한데 좋은 일만 했잖아. 처가라도 좀 있는 집이면 좋은데. 에휴, 그 얘기는 그만하자. 괜히 좋았던 기분만 상한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고스란히 다 듣고 서럽고 속상한 마음에 참는 것도 바보 같아 고무장갑을 탕탕 치며 누가 봐도 신경질이 난 사람처럼 주방을 나왔어요. 얘, 너 지금 내 앞에서 성질 부리니? 네, 어머니도 제 앞에서 제 흉 보셨잖아요. 뭐? 얘 시애미한테 말하는 것 좀 봐. 어머니, 진짜 해도 너무하세요. 그렇게 싫으시면 끝까지 결혼 반대하시지. 왜 이제와 계속 사람 인신공격하세요? 어머, 그럼 네가 임신했다고 내 아들 발목을 탁 잡는데 내가 어쩌니? 이렇게 사람 무시하실 거면 제가 임신을 했건 말건 차라리 고졸 며느리는 절대 싫다고 하시죠. 제가 일 계속하고 싶다고 해도 고졸 출신 월급이 얼마나 되냐며 차라리 집에 들어와 애 키우라고 하셨죠? 제 사정 뻔히 다 아시면서 고졸 정말 너무하세요. 나중에 저희 은찬이가 다 알면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거기서 왜 우리 귀한 손주 이름이 나와? 그 귀한 손주 제가 낳았다고요. 그러니 제발 저 예뻐해달라고 안 할 테니까 상처 주지 마세요. 저거 상처받았다면서 되레 큰 소리만 잘 치네. 저는 그 일이 있고 더욱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졌고 시어머니의 며느리 차별은 점점 그 도가 지나쳐갔어요. 큰애야, 괜찮다. 여기는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놀다 와라. 시어머니는 형님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지만 친구들과 1년에 한 번 간다는 해외여행을 기꺼이 아무렇지 않게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뭐 그동안 저 혼자 하던 일이라 크게 상관은 없었지만 막상 형님이 있는데 누군 여행 가고 누군 일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저도 명절 지나면 친정에 가서 좀 쉬다 올게요.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쉬다 온다고? 넌 고졸이라 그런가? 출가 외인 모르니? 형님은 명절인데도 여행 가는데 저는 명절 다 지내고 친정도 가면 안 돼요? 네가 또 그 소리에 골이 났지? 누가 가지 말라던? 네가 방금 쉬다 오겠다고 했잖아.
어디 식구를 다 두고 너만 쉰다고 하니? 배움이 짧아 그런가? 어찌 마음보도 짧아? 네, 저 마음보 짧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놓고 차별하면 저도 골라서 할 것도 하기 싫어요. 저는 홧김에 당장 친정에 가려고 짐을 쌌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저희 모습에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렸고 저희 남편은 제발 예민하게 좀 굴지 말라고 저에게 볼멘 소리를 하는데 여긴 제 편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왜 애를 흘리고 그러니? 기어코 성과를 부려야 그 좁은 속이 시원하니? 어머니! 저는 서러워 그 자리에서 소리내서 울었어요. 그 모습에 저희 아들은 따라 울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황당하다는 얼굴로 저를 이해 못하는 눈치였어요. 네, 어쩌면 제가 정말 그 사람들 말처럼 애처럼 예민을 떠는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무시하고 형님과 차별을 하실 때마다 제 못난 자격지심 때문인지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장을 보다가 우연히 커피숍 유리창에 시어머니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형님이 계셨는데 글쎄 저희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목걸이 케이스를 꺼내 형님에게 건네지 않겠어요? 한눈에 봐도 보석이 반짝거리는 목걸이를 시어머니는 손수 형님의 목에 걸어주었고 저는 허전한 제 목을 매만지며 씁쓸한 기분을 속으로 삭혀야 했어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퇴근한 남편에게 낮에 본 목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자기는 아직도 고등학생이야? 내가 나중에 사줄 테니 그만 배 아파해. 도대체 언제까지 형님 질투할래? 저는 남편의 말에 그나마 붙잡고 있던 결혼 생활에 희망의 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도 저에게 마음을 써주더니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 예전에 마음 깊고 다정한 남편은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하는 이혼이 아닌 똑똑한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치밀하게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며 가장 먼저 수능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혼하는데 수능 공부가 웬 말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놈의 고졸 타령하는 시어머니에게 보란듯이 대학 졸업장을 던져주겠다는 일념으로 혹시 몰라 준비한 비자금을 털어서 인강 수업과 수능 문제집을 구입했어요. 저는 공부한다고 쓴 돈이 아까워서 늘 시간을 쪼개 공부를 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는데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펜을 잡으니 처음엔 좀 익숙하지 않아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 예전에 공부하던 감이 돌아와 한번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미친 듯이 공부를 했죠. 저는 사실 절박했어요. 이번에야말로 그 지긋지긋한 고졸 탈출을 해야 한다는 절박감이었죠. 1년에 한 번 있는 제 생일도 아침에 카톡 알림을 보고 깨달았을 정도였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생일인데 오늘만큼은 남편이 지난날에 저에게 섭섭하게 한 일들을 사과하지 않을까 하는 혹시 모를 기대감으로 하루를 보냈지만 제 생일인 걸 자기도 카톡으로 봐서도 알 텐데 남편은 같은 부서 여직원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 무슨 일이 있냐고 상담을 해주느라 술이 떡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날은 그렇게 의욕이 활활 타오르던 공부도 잘 되지 않았고 천장이 뚫어져라 드르렁거리는 남편을 보니 이게 말로만 듣던 우울증인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묵직한 무언가가 저의 가슴을 짓누르는 듯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때였어요. 새벽 1시가 다 되어 가는데 저희 엄마가 전화를 걸어오신 거예요. 딸, 미역국은 먹었어? 생일인데 엄마가 못 챙겨줘서 미안해. 언제 엄마가 맛있는 점심 사줄 테니까 낮에 나올래? 저는 엄마의 목소리에 그만 서러움이 폭발해 눈물이 마구 쏟아졌어요. 고등학교 때
저만 대학을 포기했을 때처럼요. 하지만 그래도 자식이라고 엄마를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필사적으로 엄마에게 들키지 않으려 울음소리를 참았고, 그렇게 소리 없는 오열 끝에 전화를 끊어보니 제 눈엔 하루 종일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던 수능 문제집이 보였어요. 그래, 내가 여기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스스로 나의 가치를 올리는 것뿐이야. 저는 악으로 깡으로 그날도 새벽 4시까지 공부를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 방을 나가니 무슨 바람이 불었나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설마 어제 못 챙겨준 내 생일 미역국을 오늘 끓여주시는 건가? 슬쩍 어떤 기대감에 시어머니에게 다가갔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이랑 밥은 내가 다 했다. 넌 얼른 잡채 좀 해라. 갈비도 내가 미리 올려놨으니 불 잘 보고. 네? 오늘 큰애 생일인데 너 몰랐니? 동서지간에 너무하다. 내가 아침에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출근하라고 했으니까 얼른 움직여. 저와 형님이 하루 차이로 생일이라는 걸 전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시어머니에게 생일로 차별을 받으니 저는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더라고요.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잡채를 만들고 상을 차리니 기다렸다는 듯 형님 내외는 집에 도착했고 저희 식구 모두 식탁에 앉았어요. 그런데 제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멍하니 있는데 시어머니는 기어코 참고 있는 저에게 폭탄을 던지셨어요. 예, 출근할 사람들 바쁘니까 먼저 먹으라고 하고 너는 이따 먹어라. 첫째, 너는 대학생 애들 가르쳐야 하니 많이 먹고, 그리고 이거 용돈 생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챙겨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밥만 먹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이런 건 집에서 노는 사람이 하는 거지. 넌 하나도 죄송할 거 없다. 노는 사람. 정작 시어머니도 집에서 노시면서 집안일도 저에게 떠맡겨 놓으시고는 저를 노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저는 실컷 상 차리고도 노는 사람이 되어 먹지도 못하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참았던 서운한 마음을 출근을 준비하는 남편에게 쏟아냈어요. 자기, 어제 내 생일인 거 몰랐어? 아, 미안. 알았는데 정신이 없었다. 당신 지갑에 있는 내 카드로 갖고 싶은 거 뭐 하나 사. 제가 뭐가 갖고 싶어 그러겠어요? 그냥 예전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는데 이건 권태기를 넘어 이젠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사이가 된 듯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수모를 더는 견딜 수 없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더욱 짜투리 시간을 쪼개 수능 공부에 열중했어요. 아르바이트로 대학 등록금을 모으는 게 가능할까 싶지만 학자금 대출이라도 받겠다는 각오로 저는 식구들 몰래 공부에 제 온 마음을 쏟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파트타임 일을 마치고 잠깐 짬을 내 시립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형님이 무슨 일인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동서, 요즘 바쁘다며. 혹시 지금도 바빠?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그게 조금 있으면 어머니 생신이잖아. 우리 부모님이 좋은 식당에서 대접 한번 해드리고 싶다고 해서. 동선에도 다 같이 어때? 괜찮지? 아, 저희까지 안 챙기셔도 되는데. 아니야. 동서가 어머니 모시고 있어서 내가 얼마나 편한데. 우리 부모님도 동서한테 너무 고맙대. 그래서 겸사겸사 감사 표시하려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와. 알았지? 형님의 호의는 감사했지만 저는 벌써부터 부담이 팍팍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시어머니가 어떤 말을 해서 저에게 상처를 주실까 무섭게까지 했고요. 하지만 차마 싫다고 할 수 없어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시어머니의 생신날이 되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부부가 도착한 곳은 꽤 넓은 레스토랑이었어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그런 가게였죠. 저희는 직원이 안내해주는 방으로 갔고 그곳에는 이미 먼저 온 형님 내외와 결혼식 때 한 번 본 형님의 부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사돈. 어머, 이런 좋은 곳에 저희 식구들 모두를 초대해 주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생신이신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리고 저희 딸이 동서복이 있어서 편하게 지낸다고 하니 친정 엄마로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어머, 죄송은요. 저희 둘째가 워낙 살림을 잘해요. 손도 빠르고. 우리 첫째 며느리는 교수님인데 연구하고 자기 일도 해야죠. 다 괜찮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조건 형님 일이라면 괜찮다는 말을 연발하시며 연신 사돈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뭐가 그리 기분이 좋으셨는지 이미 집에 가고 없는 형님과 형님 부모님의 자랑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셨어요. 결혼은 이렇게 격이 맞는 집끼리 해야 하는 거야. 오늘 분위기 얼마나 좋았니? 으이그, 내가 우리 선호 결혼 망친 것만 생각하면 이렇게 기분이 좋다가도 한순간에 숨이 꽉 막혀. 사내 자식이 착해 빠져가지고 팔목이나 잡히고.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다가 그렇게 갑자기 엄한 저에게 불똥이 튀며 또 제가 듣기 싫어하는 그 레파토리를 쏟아내셨어요.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시어머니를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었고 남편에게 더는 이런 집구석에서 살 수 없으니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남편은 괜히 욱하는 마음에 앞뒤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말고 그냥 넘기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도 화가 나서 이번에는 진짜 이 집을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그리고 자기 엄마가 물고 빠는 은찬이도 내가 키울 거야. 네가 돈이 있어 직업이 있어? 그렇다고 장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 화난 건 충분히 알겠으니까 오바하지 말고 오늘만 참고 지나가자. 오늘만? 내가 이 집에 온 후로 오늘 같지 않은 날이 있긴 했어? 아, 모르겠지. 당신 엄마 정말 어른도 아니고 인격도 없어. 딱 봐도 모르겠니? 자기 엄마 속물인 거? 그때였어요. 밖에서 저희 부부 대화를 엿들은 시어머니는 문을 벌컥 열더니 뭐? 이 가방끈 짧은 년이? 지금 내 아들한테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라고 소리치며 제 머리채를 잡으시는데 저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어요. 오늘만큼은 질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희 부부는 그날로 별거에 들어갔어요. 사실상 이혼을 준비하는 벌거였죠. 남편은 여전히 직업도 없고 돈도 없는 저에게 아이를 주지 않을 거라고 버텼고 저는 아들을 데려와야 하기에 무조건 그 잘난 직업과 돈을 벌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렇게 11월 수능날이 되었어요. 사실 별거 사실도 친정엄마한테 알리지 못하고 고시원에서 생활했었는데 오늘은 시험을 보고 친정엄마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자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침 일찍 수험장으로 향했고 그 기분이 참 묘한 게 다시 19살 수험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저는 제 인생이 걸렸다는 생각에 간절한 마음으로 시험을 받고 술술 풀리는 문제를 보며 앞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술술 풀리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친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뜻밖의 어떤 한정식 집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저는 또 그 모습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어요. 엄마, 여기서 뭐해? 아빠 빚 나 결혼할 때 다 갚은 거 아니었어? 왜 엄마가 이런 일을 해? 여기 네 외삼촌 가게야. 엄마가 뭐든 하고 싶다고 일 배우고 싶다고 했어. 저는 평소 엄마와 잘 왕래를 하지 않았던 외삼촌 이야기에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왔다는 소리에 밖에서 이를 보다 들어온 외삼촌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전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내가 네 아버지 돌아가실 때 여기 식당을 시작해서 정신이 없어서 너랑 네 엄마를 못 챙겼다. 내내 그게 마음에 걸렸어.
근데 마침 네 엄마가 일하고 배우고 싶다고 해서 내가 여기 와서 일 배우라고 했다. 월급도 주고 일도 가르쳐주고 있으니 너 오해는 하지 말고. 여기서 일 잘 배우면 내가 목 좋은데 분점도 내줄 거야. 그땐 너도 네 엄마도 도우면서 남들 버는 것처럼 벌고 살아. 저는 외삼촌의 말에 가슴이 저려왔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세상엔 엄마와 저, 단 둘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삼촌의 말을 들으니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엄마와 삼촌에게 오늘 수능을 보고 왔고 대학에 합격하면 학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대학에 다닐 생각이라는 것을 말하고 가장 중요한 남편과 별거 중으로 이혼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그간 아무것도 몰랐던 저희 엄마는 제가 쏟아내는 말들에 뒤로 넘어갈 듯 깜짝 놀라셨죠. 그 와중에도 외손주가 마음에 걸리셨는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찬이는 어쩌려고. 그러지 말고 다시 잘 풀고 살아봐. 우리 이서방 같은 사람 없잖아. 너 그때 첫사랑이라고 엄청 좋아하지 않았어? 그때는 그 사람이 첫사랑이자 구세주 같았어. 근데 막상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가 사니까 거긴 지옥이었어. 저는 떨어지지 않는 입을 달싹이며 그간 고졸이라고 무시당하고 교수인 형님과 비교당하며 힘들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저희 삼촌은 단단히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그 집에 쳐들어가 시어머니와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성화를 부리셨어요. 저는 흥분한 삼촌을 말리며 꼭 성공해서 그들에게 복수할 거라고 말했고 삼촌은 그런 저의 복수에 기꺼이 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 대학 등록금 걱정하지 마. 대출 받을 것도 없고 삼촌이 너 대학 다니는 동안 등록금 전부 다 내줄게. 넌 공부만 하고 네 엄마나 도와. 그래서 당당히 살아라. 애도 데리고 오고.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엄마와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간의 노력으로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S대 경영학과에 입학했고 외삼촌의 든든한 지원으로 대학 공부를 원 없이 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1년 정도 외삼촌의 가게에서 일을 배우셨고 드디어 분점 주인이 되셨는데 엄마는 가게 운영이 처음이라 자신이 없다고 하셨지만 제가 공부하는 학과가 경영학과라 그런지 저는 가게 운영이 참 재미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입소문으로 조금씩 잘 되어가던 가게는 대학 졸업 후 저의 본격적인 마케팅으로 손님이 물밀듯 몰려오기 시작했고 개업한 지 3년 만에 연매출 50억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어요. 저는 가게 운영이 재미있고 저희 엄마는 사람 상대하는 서비스가 좋으니 그야말로 저희 모녀는 환상의 콤비가 따로 없었죠. 저희 모녀의 시너지 효과로 가게는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고급스럽고 유명한 한정식 집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윽고 벼르고 벼르던 그날이 되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노래하던 직업과 돈이 생긴 전 미뤄뒀던 이혼을 하기 위해 4년 만에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곧 있으면 시어머니 생신이니 4년 전 그때처럼 형님 내외와 모두 함께 가게로 오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 가게 주인이 저희 엄마인지는 까맣게 모른 채 시어머니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가게로 오셨고 가게를 한번 빙 둘러보는데 어머니, 여기 요즘 하도 유명해서 예약 안 하면 올 수도 없는 곳이에요. 메뉴들도 다 고급지고 비싼데 아는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여기 매출이 50억이 넘는다는 거 있죠. 아무래도 동서가 어머님이랑 서방님한테 용서받으려고 큰맘 먹었나 봐요. 그래, 하기사 출가 외인이 4년이나 나가 살았으면 소박감이긴 하지. 그래, 이참에 극이나 팍 꺾어서 찍소리도 못하게 들여앉혀야겠다. 형님과 시어머니는 그렇게 가게를 두리번거리며 직원의 안내에 객실로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먼저 자리에 앉아있던 저를 향해 콧방귀를 끼며 비웃음을 날리더라고요.
네가 버텨봤자 얼마나 버틸까 내 궁금했다. 그래도 자존심은 있다고? 용케 몇 년은 버텼구나. 그래, 이제 네 분수를 알았니? 앞으로 내 집에서 찍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찌그러져서 살아. 알겠어? 어머니는 참 여전하시네요.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건데도. 참 같이 있기 힘드네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아직도 떠들 염치가 있니? 역시 무식한 애들은 앞뒤 분간이 없어. 저는 그 순간 준비해둔 저의 졸업 증명서를 시어머니 앞에 턱 던졌고 시어머니는 이건 또 뭔 수작인가 싶어 안의 내용을 확인하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동공이 제 눈에도 보일 만큼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보이시죠? 거기 학교랑 제 이름. 저 이제 고졸 아니에요, 어머니. 그리고 그 잘난 돈, 저 지금 엄청 잘 벌어요. 여기 이 가게가 저희 엄마랑 제가 운영하는 가게거든요. 제가 굳이 보기 싫은 여러분을 여기 부른 건 제 아이 양육권을 포함한 그날 못다한 이혼을 하기 위해서예요. 뭐? 양육권? 네가 무슨 권리로 내 손주를 데려가? 지 새끼도 버리고 나간 주제에. 어머니가 그러실 줄 알고 저는 이미 이렇게 녹음도 다 했고요. 정 제 아들 내놓지 않으시겠다면 이 집에서 당한 수모까지 다 합쳐서 제대로 소송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아마 위자료랑 양육비 아주 넉넉히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뭐? 아니, 얘 아가, 너 못 보던 사이에 참 많이 변했구나. 자,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옛날엔 좀 지나친 부분도 있었다. 그래, 내가 사과하마. 이제 너도 이렇게 좋은 대학도 나왔고 네 말 따라 이렇게 좋은 가게에 돈도 잘 벌면 내가 널 다시 무시하겠니? 우리 지난 날엔 다 잊고 은찬히 생각해서 다시 잘 살아보자. 네가 원하면 분가해도 돼. 막말로 너 이렇게 성공한 거에 내 공도 있지 않니? 갑자기 돌변한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참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때문에 죽을 맛으로 버티고 이제까지 왔는데 그걸 자기 공이라고 하다니. 그 후 저는 승률 좋은 대학 로펌에 이혼 소송을 의뢰했고 양육권은 물론이고 제가 당한 정신적 고통과 모욕까지 합쳐 1억이란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물론 시간은 좀 걸렸지만 제가 승소했고요. 지금은 한강이 보이는 좋은 곳에 자리 잡아 사랑하는 엄마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과 완전히 달라진 제 삶을 돌아보면 가끔 소름이 돋을 정도로 꿈만 같은 기분이에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직도 저희 아들과 또 한순간에 자기들 집보다 훨씬 부자가 된 사돈이 아쉬워 끈질기게 연락을 해오고 있어요. 어떤 날은 화를 내고 어떤 날은 사정하시는데 정말 그걸 다 듣고 있으면 인간이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진절머리가 나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렸어요. 물론 나중엔 아이가 원하면 아빠와 만나게 해줘야 하겠지만 지금은 다시 그들과 엮이기 싫거든요. 이렇게 힘들게 되찾은 지금의 행복을 다시는 뺏기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파란만장했던 제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저처럼 불안한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 아닌 천천히 여유있게 주변도 봐가며 돌아가는 관람차 같은 인생 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전문의로 근무 중인 40대 여성이에요. 저는 종종 남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사나 궁금했었는데요. 그러다 이렇게 제가 겪은 일들을 사연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학생 때부터 차도녀였어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차도녀를 쳐보면 차가운 도시여자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도도하고 냉정한 면이 있어서 같은 반 아이들이 그런 별명을 붙였거든요. 저의 그런 성격 탓일까요? 전 20대까지
제대로 연애를 못 해봤어요. 의대 생활이 워낙 바빠서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었지만 제 이미지 때문에 제게 호감을 보내던 남자들조차도 쉽게 용기를 내서 대시하지 못했던 게 주된 이유이기도 했죠. 친구는 그런 저에게 청순해 보이도록 화장도 하고 생글생글 웃으라고 했죠. 별거 아닌 거였지만 평생 그렇게 해본 적이 없던 저로서는 전교 1등을 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더라고요. 저는 주로 쉬는 날엔 여행을 다녀요. 당일치기 여행도 하고 초호화 호캉스나 해외여행도 다니곤 하죠. 남들이 연애하는데 돈을 쓸 때 저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써왔어요. 연애는 일찌감치 포기한 채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연애에 대한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인연이 저절로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 좋은 인연은 아니었지만요. 그날은 남산 야경이 끝내주는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려던 날이었어요. 부산에 있는 엄마가 선자리가 났다며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저는 엄마와 그리 친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을 보란 말에 더 듣지도 않고 단번에 거절을 하곤 전화를 끊었죠. 그러자 엄마는 이미 약속을 잡았다며 가서 깽판을 놓던 바람을 맞추던 맘대로 하라고 협박 비슷한 문자를 보냈어요. 선을 보기로 한 남자의 사진과 함께요. 사실 저희 엄마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빠와 재혼한 새엄마예요. 사춘기였던 저와 엄마는 첫 만남부터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만난 거 서로에게 피해주지 말고 각자 선 지키며 살자고 암묵적인 약속을 해온 거죠. 제가 의사가 되고부터는 가끔 이렇게 선을 넘고 계시지만요. 저희 아빠는 부산에서 꽤 유명했던 입시학원을 운영하셨어요. 친엄마는 수학 강사로 일하셨는데 저를 낳다가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나셨고 아빠 홀로 저를 키우셨어요. 새엄마 역시 아빠가 운영한 학원의 과학 강사였어요. 결혼 실패로 시래에 빠져 있다가 비슷한 처지인 저희 아빠와 동병상련의 감정으로 시작해 재혼까지 하게 되신 거죠. 저는 아빠도 아빠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도 저는 두 분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다만 두 가지 조건을 걸었죠. 첫째, 새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겠다. 둘째, 엄마랍시고 내 영역을 간섭하거나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빠와 새엄마는 제가 내민 조건에 쿨하게 그러겠노라고 답했고 그렇게 두 분은 재혼을 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새엄마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죠. 덕분에 다른 재혼 가정에 비해 별다른 문제 없이 순탄한 생활이 지속됐고 저를 비롯해 두 분도 만족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의대에 합격해 서울로 오면서 자연스럽게 저와 부모님은 지금처럼 분리된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서로 눈치 안 보고 각자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와서 새엄마는 성인이 된 딸에게 엄마 노릇을 자꾸 하려는 듯 제 결혼에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 사정을 잘 아는 친구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새엄마가 잘난 딸내미 좋은데 시집 보내서 덕 좀 보려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니 부하가 치밀어서 어릴 때도 안 하던 반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럴수록 새엄마는 집요해지셨고요. 근데 하필 새엄마가 문자로 찍어둔 약속 장소가 제가 묵고 있는 호텔 라운지지 뭐예요. 이참에 가서 보란듯이 깽판을 칠까 아니면 남자 후배를 불러서 쇼를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선보로 나온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염탐을 하기로 했어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라운지를 가서 주변을 살폈죠. 그때 한 남자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새엄마가 보내준 사진 속 남자였죠. 남자는 혼자 커피를 시켜놓고 앉아선 긴장한 듯 초조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웬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남자한테 커피를 쏟고 말았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뜨거운 커피가 남자의 바지 위로 쏟아졌고 남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 모습에 놀란 아이는 겁이 났는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남자는 아이를 달래며 괜찮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덕분에 아이는 울음을 그쳤고 제 부모가 있는 자리로 돌아갔죠. 그 모습에 왠지 마음이 흔들렸어요. 괜찮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엄마가 소개해준 사람이라서 내가 색안경을 쓰고 봤던 게 아닐까 하고 반성도 하게 됐고요. 그 길로 객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는 마치 처음 라운지에 도착한 것처럼 남자가 있는 테이블로 갔어요. 늦어서 미안하다고 하고는 자리에 앉았죠. 남자는 제가 민망해할까봐 자기도 방금 왔다고 말해주더군요. 저는 능청스럽게 다 쏟아진 남자의 커피를 가리켰어요. 제가 서는 처음이라 긴장이 돼서 원샷으로 마셔버렸어요. 그 모습에 저는 마음을 열어버렸어요. 늘 긴장된 생활을 해야 하는 저로서는 포근하고 마음 씀씀이가 넓은 이 남자가 결혼 상대로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연애 경험이 없어서 다른 남자들과 비교할 순 없었지만요. 남자는 꽤 돈이 많은 집의 장남이었어요. 직업도 공무원이라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애교도 없고 차가운 저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해주었죠. 그로 인해 저에게 변화가 생겼고요. 남자와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예뻐졌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웃음기라고 일절 없던 제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으니 그럴만도 했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시작했던 연애를 끝내고 슬슬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남자 쪽에선 진작부터 결혼을 바랐던 터라 맞선을 본 지 5개월 만에 결혼식까지 이어졌어요. 결혼하고 6개월 정도는 여느 신혼부부들처럼 깨먹는 신혼생활을 했어요. 결혼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할 정도로요. 시어머니께서 손주를 보고 싶다시며 압박을 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사실 저는 아이를 가질 마음이 없었어요. 남편과는 결혼 전에 이미 얘기를 끝낸 상태였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행동을 보니 남편이 아직 시댁에 얘기하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해결할 테니 맡겨달라고 했지만 솔직히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기로 했어요. 그 길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가서 당당하게 제 의사를 피력했어요. 저는 시부모님께 친엄마가 저를 낳다 돌아가신 이야기를 했어요. 그로 인해 임신 트라우마가 생겼고 직업상 임신과 출산에 대해 잘 알다 보니 더더욱 출산을 꺼리게 됐다고 말이죠. 제 얘기를 들으신 시부모님이 별 말씀 안 하시길래 얘기가 잘 끝난 걸로 알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하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도대체 애를 왜 안 낳는 건데?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되물으셨고 그럴 때마다 저는 매번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했죠. 끝이 없는 도돌이표처럼요. 그럼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남의 집 대를 끊겠다는 거야 뭐야? 어머니, 제가 속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결혼 전에 이미 이희한테 얘기했어요. 이 사람도 제 뜻에 동의해서 결혼하게 된 거라고요. 어머니께 직접 얘기하겠다고 해서 당연히 말씀드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제 입장에선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너 지금 내 아들 탓하는 거냐? 솔직히 너 처음 볼 때부터 찬바람 쌩쌩 불고 콧대 높은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도 애 낳고 살다 보면 나아지려니 했더니 세상에 의사 며느리라고 대접해줬더니 아주 위아래도 모르고 기고만장이구나. 좋다. 네가 정애를 안 낳겠다면 할 수 없지. 대리모라도 데려다가 우리 집 대를 이을 수밖에. 저는 대리모를 쓰겠다는 말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대리모라니. 그 발상이 너무 놀랍고 역겹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그거 불법인 건 알고 하시는 말씀이죠? 뭐? 너 지금 시애미를 가르치려드니? 그래, 불법인 거 알고 말했다. 왜? 경찰에 신고라도 하게? 아무리 계모 밑에서 컸다지만 할 말 안 할 말이 있는 거지. 의사면 뭐해? 대먹지 못한 게 싸가지까지 없는데. 그러고도 니네 부모님은 네가 의사라고 좋으시다니? 시어머니는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제게 소리치셨어요. 이러다가는 둘 중 하나가 쓰러지기 전엔 안 끝날 것 같았죠. 남편은 중간에서 어느 쪽 편도 들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날의 싸움은 어머님이 뒷목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가시면서 끝이 났어요. 남편은 그 틈을 타 제 손을 잡고 바로 시댁을 나왔죠. 그런데 얼마 뒤부터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졌지 뭐예요. 저만 보면 그렇게 못 잡아먹어 난리던 시어머니께서 개모임이나 친구분들과 약속이 있을 때마다 저를 부르시지 뭐예요. 게다가 사람들 앞에서 어찌나 제 자랑을 하시던지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웃긴 건 저랑 둘이 있을 때면 안면을 싹 바꾸고는 얼마나 표독스럽게 대하시는지, 정말 어떤 게 본 모습인지 헷갈릴 정도였다니까요. 나중엔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참다 못해 남편한테 이런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남편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저 혼자 당하는 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좀 놀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어머니께서 심통이 나서 그러시는 것 같다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애써 저를 다독이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말과 다르게 시어머니의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심해졌고 누가 손주를 봤다는 소리라도 들으면 그 주 내내 저를 괴롭히셨어요. 급기야 저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혹시 너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그래서 애 안 갖는다고 선수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는 건강검진 확인서라도 떼서 보여드려야겠냐고 했더니 네가 의사인데 그거 조작 못하겠니? 내가 널 어떻게 믿어? 글쎄 이러시며 생떼를 쓰시지 뭐예요. 이쯤 되니 시어머니와는 절대로 잘 지낼 수 없겠다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한테 나랑 어머니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그냥 시어머니를 철저하게 공기처럼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러려니 하기로요. 그런데 이런 제 태도가 시어머니한테는 약 올리는 것처럼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결과적으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한 번은 아이가 생기는 부적을 써와서 저희 집 곳곳에 숨겨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청소하다 그걸 발견하고는 이젠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아버님 생신날 터지고 말았죠. 식사 중에 물을 마시려고 일어선 저에게 시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다른 거 말고 이 물 마셔라. 그러시면서 컵을 건네셨는데 아무리 봐도 물 색깔이 이상해서 찜찜했어요. 그래서 그냥 생수 마시겠다고 물잔을 내려놓았더니 버럭하시더라고요. 너는 무슨 애가 한 번에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는 적이 없니? 그리곤 제게 억지로 물을 먹이셨어요. 아버님 생신이라 꼭 참고 있었는데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전 제 입에 억지로 물을 먹이는 시어머니 손에서 물잔을 빼서 벽에 던져버렸어요. 쨍그랑 소리를 내며 물컵이 산산조각이 났고 시댁 식구들은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보다 못한 시아버님은 그날 처음으로 제게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저도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어 시아버님께도 굽히지 않았어요. 아버님, 소란 피워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하시는 건 저도 참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그 물에 뭐 타셨어요? 뭐를 타셨길래 억지로 먹이시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원망의 눈으로 쏘아보며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시선을 피했어요. 그러자 시아버님은 시어머니께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당신이 말해봐. 물에 뭘 타긴 한 거야? 시어머니는 선뜻 말을 못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누이가 말하더라고요. 새언니가 기가 세서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으니까 엄마가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실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너무 엄마한테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를 원망하는 투로 말했어요. 남편은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고요. 순간 나만 아니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조용히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저를 따라 나온 남편한테 진지하게 이혼 얘기를 꺼냈죠. 남편은 펄펄 뛰었지만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다고 설득했어요. 당신이 좀 져줘도 되잖아. 당신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나도 애 갖고 싶어.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 못 드렸어. 언젠간 당신이 마음 바꿔주길 바랬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뭐?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내가 결혼 전에 이미 말했잖아. 난 애기 낳기 싫다고. 난 자신이 없단 말이야. 엄마 없이 자란 내가 엄마 노릇이 뭔 줄 알고 하겠냐고. 남편한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쌓였던 화를 남편한테 쏟아냈죠.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애는 내가 다 키울게. 내가 평생 자기 종처럼 살 테니까 제발 마음 좀 바꿔줘. 난 당신이 의사라서 좋아한 적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좋아. 당신이랑 평범하게 애 낳고 잘 살고 싶어.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제발 당신이 마음 좀 바꿔주라. 그럼 우리 엄마도 앞으로는 이상한 짓 안 할 거고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어. 남편은 그렇게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소리쳤고 결국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치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었죠. 오히려 저만 떠나면 저 착한 남자는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 1주년을 앞두고 이혼을 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안 하겠다고 버텼지만 시어머니는 잘 됐다며 저희 이혼에 큰 도움을 주셨고 덕분에 저와 남편은 남남이 될 수 있었죠. 남편이 가끔 그리울 때도 있었어요. 남편과의 이혼을 통해 저는 내 자신이 결혼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다시는 결혼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다시 혼자만의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그런 제게 새엄마는 그 못된 성질머리로 얼마나 버틸까 조마조마했는데 결국 1년도 못 채우고 이혼을 했다고 타박을 하셨죠. 하지만 제 이혼 사유를 듣고는 중매를 선 분한테 욕을 퍼부었다더군요. 어디 남의 귀한 딸한테 그런 막대 먹은 짓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그 옆에 내 머리털을 죄다 뽑아버릴까 하다가 내 딸 얼굴 봐서 참은 줄이나 알라 그래요. 아빠한테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동안 자신을 엄마로 생각도 않던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울컥하더라고요. 그동안 새엄마를 삐딱하게만 봐왔던 제 자신이 한심하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새엄마와 저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새엄마라는 호칭도 은근슬쩍 엄마로 바뀌었고요. 만약 제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겠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혼자 제멋에 사는 차도녀로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당직을 서는 날이었는데 유달리 응급 환자가 많았어요. 수술을 마치고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 생각하며 복도로 나섰는데 낯익은 사람들이 보이지 뭐예요. 바로 전 시부모님과 전 남편이었어요. 누군가와 다투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궁금하기는 했지만 괜히 얽히고 싶지 않아서 저는 모른 척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돈, 손주 보자고 지금 제 딸을 죽이겠다는 겁니까? 전 시어머니가 상대하게 하는 소리였어요. 그럼 남의 집 대를 끊겠다는 거예요? 그러게 누가 딸을 낳으래요? 그래놓고 자궁을 드러낸다니 기가 막혀서. 제가 결혼 전에 분명히 말했죠. 우리 아들이 4대 독자라고요. 아들만 낳아주면 시집살이도 안 시키고 떵떵거리고 살게 해준다고요. 그때 좋다고 한 게 누굽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집 대를 끊어요? 안 됩니다. 절대 동의서에 사인 못해요. 그러자 전 시어머니는 무릎까지 꿇고는 상대 여성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저는 간호사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고 그제야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었죠. 전 시누이가 딸아이를 낳다가 그만 과다출혈로 인해서 자궁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수술을 앞두고 동의서에 보호자 사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누이 시어머니가 반대를 하고 나선 거였죠. 손주를 봐야 하는데 자궁을 드러내면 어떡하냐며 길길이 날뛰면서요. 딸아이 목숨이 달린 상황에 손주 볼 생각만 하는 사돈 앞에서 전 시어머니는 동의서에 사인 좀 해달라고 애걸복걸을 하고 있었고요. 아무리 끝난 사야라지만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더라고요. 이보세요 아줌마. 지금 이러는 사이에 환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생기지도 않은 손주 얻겠다고 며느리를 죽일 셈이냐고요. 그러다 며느님이 죽으면 그깟 자궁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리고 거기 남편분, 당신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아내가 죽어가는데 먼 산 바라보듯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럴 거면 당장 이혼하고 새장가 가요. 이대로 마누라 죽이고 새장가 가나. 자궁 없는 마누라랑 이혼하고 새장가 가나. 당신한텐 똑같은 거잖아. 자기 아내도 못 지키는 주제에 무슨 대를 잇는다고 이 난리야. 당신 살인 방조로 고소하기 전에 당장 사인해. 전 흥분해서 동의서를 시누이 남편한테 들이밀었어요. 그러자 겁에 질려 사인을 하더군요. 인턴은 동의서를 받아들고 수술실로 달려갔고 그 모습에 화가 난 시누이의 시모가 제게 삿대질을 했어요. 의사면 다야? 어디 환자 보호자한테 협박질이야. 뭐? 살인방조? 당신 정말 우리랑 해보자는 거야 뭐야? 제가 한마디 하려는 그 순간 누군가 제 앞으로 나섰어요. 전 시어머니였죠. 당신이야말로 우리랑 해보자는 거야? 사경을 헤매는 며느리 앞에서 대의을 걱정부터 하는 게 인간이 할 짓이야? 그래놓고 어디 감히 남의 며느리한테 삿대질이야. 며느리? 이봐요 사돈. 이 의사가 왜 그쪽 며느리예요? 이젠 아주 정신까지 나갔나? 순간
전 시어머니는 풀이 죽은 얼굴로 제 눈치를 슬쩍 살피더라고요.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질러버렸죠. 맞아요. 저희 집 며느리예요.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제 시누이고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죠? 저는 지금 당신들 앞에 의사로 서 있는 거예요. 환자의 목숨을 구할 의무가 있고 이를 방해하는 사람한테는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끌려가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고 당신 며느리가 무사하길 바라는 게 좋을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내 시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쪽을 업무방해로 고소할 테니까. 저는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를 쳤고 저희 그런 모습이 처음이었던 병원 식구들은 다들 벙찐 표정이 됐어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는 울먹이시며 제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씀하셨죠. 결국 시누이의 시모는 보안과 직원들 손에 이끌려서 병원에서 쫓겨났고 시누이의 수술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위험한 고비가 있었지만 다행히 출혈도 잘 잡혀서 수술이 잘 됐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전 남편은 저에게 매일 찾아와 다시 시작해보자며 구애를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저 아니면 안 되겠다면서요. 저도 흔들리긴 했지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진료가 끝나고 퇴근을 하려는데 누가 진료실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전 시어머니였어요. 전 시어머니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시간을 내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지난번 일이 고마워 그러시나 보다 했는데 뜻밖에도 사과를 하시지 뭐예요. 많이 늦었지만 내가 너한테 못할 짓 한 거 미안하다. 내 아들보다 잘난 며느리 들여서 한편으론 좋으면서도 혹여 내 자식에 눌려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널 많이 괴롭혔던 것 같구나. 나이값도 못하고 내 가슴에 못도 많이 박았고 말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목숨도 구해주고 내가 너한테 큰 신세를 졌다. 지난 일은 모두 내가 잘못했다. 이 못난 시애미를 용서해다오. 눈물을 글썽이시며 사과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애써 감정을 숨기며 말했어요. 저 아닌 다른 의사였어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희는 환자가 우선이니까요. 그 순간 내가 나한테는 부처님이고 예수님이었어.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먹이시다 돌아가셨죠. 어머님이 가시고 나니 이상하게 가슴 한켠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에 휩싸여서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는 재결합에 대한 의논을 했죠. 네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면 하면 되는 거지. 너답지 않게 왜 겁을 내? 엄마 말을 들으니 왠지 용기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연락을 했죠. 당장 재결합을 하는 것보다는 짧았던 연애 기간을 다시 한번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 뜻을 따라주었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한번 결혼 생활을 했던 남자와 다시 연애를 한다고 하니 주변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은 오히려 전보다 더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전보다 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큰 변화가 생겼어요. 사실 시누이 수술 문제로 시끄럽던 그날 저는 시댁에 옛 정이나마 시누이 편을 들었던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친엄마가 저를 낳다가 과다출혈로 손도 제대로 못 써보고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시누이와 저희 엄마랑 오버랩이 됐던 거죠. 다행히도 그 일로 시어머니는 제게 마음을 열게 되셨고 전 그동안 가지고 있던 출산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게 되었어요. 여전히 남편과 저는 연애를 하고 있어요. 물론 시댁에선 빨리 재결합을 하길 바라는 눈치지만 또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신중하고 싶어요. 아직은 저의 뾰족한 성격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가시를 다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누구를 먼저 탓하기보다 제가 먼저 변해야 지난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